요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지방선거 얘기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방선거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다고요? 예. 투표용지 인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부터 예. 설명드리겠는데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어느 후보가 사퇴했다 중간에 그렇게 되면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사퇴를 해야지 그 후보 이름 옆에 사퇴 이렇게 명기가 됩니다. 예. 단일화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간 뒤에 사퇴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퇴가 아니고 그냥 다 후보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사퇴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퇴한 후보한테 찍은 표들은 다 무효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을 투표용지 인쇄 전후로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까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어제까지 단일화했다는 소식은 들려온 데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까지는. 예.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참 많은 선거. 이번에 투표용지가 대략 몇 장인지 아십니까? 어떤 곳은 7곳, 예. 어떤 8장까지 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하는 경우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지방의회 선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또 더 나아가서 기초의원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까지 하면 7장을 예.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러다 보니까 선거 후 조사를 해보면 일괄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자 투표를 한다는 거죠. 예, 한번 번호를 어떤 하나의 번호를 정하면 그 번호 그대로 다 투표한다. 그런 경우가 이제 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늘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말이죠.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모든 그 상당히 여러 종류의 선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들의 공약, 양력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들어가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보도가 거의 뭐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스스로도 자기가 사는 고장의 광역단체장에는 좀 관심이 있는데 벌써 기초단체장만 와도 벌써 관심의 그 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교육감까지 오면요. 7장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누구에게 찍어야 될 거란 그 판단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유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벌써 실시한 지 벌써 이번이 7번째잖아요. 95년도에 실시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역시 중앙정치의 이슈가 지방선거를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뭐 안보 이슈가 워낙 뭐 거대한 이슈고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방선거의 그 속성이 그런 데다가 완전히 묻히는 이런 선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사이트,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약이 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투표하시면은 우리 동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투표용지 인쇄됐고요. 후보 단일화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지역은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후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단일화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들이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그 지지를 모아 주실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후보가 대의를 위해서 양보하든 또는 끝까지 가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시민들께서는 투표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김 후보가 아니어서 제가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든 그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는 방식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
서울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를 바라는 걸까요? 이게 저 얘기 같습니다. 인위적인 단일화라는 거는 이른바 협상을 통해서 야 만약에 단일화 해주면은 내가 뭐 줄 테니까는 너는 뭐 내놔라 이런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한 단일화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뜻. 즉 당대당청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어느 후보가 됐든 이 지지도 추이를 봐서 떨어지는 후보가 드롭하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저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난해 대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진한 생각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진한 생각입니까?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 저렇게 뭐 이조 단일화가 없다고 하면서 또 결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야권 대권 후보 대표 후보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저게 일반적인 주장이지 어떻게 보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나요? 다만 지난 2010년도, 2014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모른다는 그 유권자의 규모가 무려 2명 중에 1명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예를 들어서 뭐 야권 후보 단일화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정치적인 단판을 저어서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요. 과거에 2010년도 당시에 상당히 민주당이었던 야당이 아주 압승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야권 연합 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결국 연정 형태로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거든요. 뭐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자신들이 승리하면은 뭐 부지사라든지 아니면 부시장을 다른 후보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연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시간이 지나고 결국 유권자가 만들어 줄 것이다. 굉장히 이거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저렇게 그냥 아주 상황 논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저는 해답은 있을 수 없고 결국은 단일화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단일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일화와 관련해서 또 다른 한 축이죠. 물론 양측에서 다 단일화 가능성 부인하고 있는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먼저 단일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하루 앞서서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자기들 나름대로 단합된 목소리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저는 야권 통합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늘. 지금 단계에서 계속 제가 단일화를 이야기를 뭐 아무리 기자들이 물으시더라도 거기에 대답하면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또 다른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을 제로라고 저 플로어에 있는 기자들이 써도 되겠습니까? 제로라는 것은 뭐 정치에서는 잘 안 얻겠습니까? 제 단일화 한다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이게 상당히 오해가 일어나고 이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제로라는 말은 잘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오네요. 말 그대로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김문수 후보가 말했듯이 이제 단일화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은 선은 걷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는 제로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최탄일 교수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근데 늘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모든 그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다 자기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닙니까? 모두 뭐 다 그렇죠. 정치의 뭐 생리인데 이번에 그 단일화 논의는 여타의 그 선거 때 항상 나오는 이른바 야권 단일화 이것과는 많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그때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그때 굉장히 그 선거 전체를 주도할 정도의 선거 국면을 전환할 정도의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단일화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얼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느냐 이게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그 이유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념적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말이 야권 단일화라고 얘기합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그런 야권 단일화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아직 뭐 선거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두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심하지가 않아요. 2위 후보와 3위 후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1강 2약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뭔가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긴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자체가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못 받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 것이고 따라서 이 단일화가 이 선거 전체를 어떤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선거의 쟁점 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선 얘기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전체의 판세를 가름할 정도의 그런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 늘 선거할 때마다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한다. 상대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야당 후보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권 후보 단일화는 어쨌든 간에 두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향으로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후보, 사실 예전에 박원순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에 나왔을 때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 정도 두 후보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더 전해드릴 텐데요. 여기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장단점에 대해서요. 이번 선거에 나서는 두 교수님께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중도 포용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CEO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와 경영, 경제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결국은 정치적 경륜이 굉장히 짧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7년 전에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정무적 판단이 약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저는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이념적으로 과거에 있던 그 좀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 이쪽 우측으로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이제 극단적인 극우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의 결집은 받을 수가 있을지언정 중도 유권자로의 어떤 확장성 이런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보수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극우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적인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인 것이고 그것의 반대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정체성 있는 유권자를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게 장점과 단점이 보기에 따라서 양쪽으로 같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두 분께 야권의 두 후보에 대한 장단점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두 후보는 과연 어떤 대답을 했는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아도님 주변에서 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둘씩 떠나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한테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이 떠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편하게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몸을 맡기고 정치를 했으면 그런 선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든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저는 그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제가 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 혁명, 폭력 혁명에 의한 노동 해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노조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노조는 노동 복지를 위한 건전한 노조라야지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얻고 자유기업을 뒤집어 엎고 자본가를 다 타도해야만 해방이 된다. 이런 생각에는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건가요? 정치 활동은 필요한데 폭력혁명으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안 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 민주노총 자신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승미 의원이 계속 취재하고 또 정치부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를 외치면서 5년 전에 물론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새정치라고 하는 구호가 지금 과연 여전히 새롭게 받아들여지는지 김문수 후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운동의
원조고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의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7년 사이에 어느덧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대선까지 출마했고, 즉 본인이 주창했던 새 정치보다는 본인이 거꾸로 오히려 낡은 정치 쪽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기울어졌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새로운 진짜 새 정치의 개념이 뭔지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건 아까 최창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이른바 국제정권에 투쟁했던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이 이쪽으로 어떤 경위로 돌아서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지지층을 향해서 좀 더 이 뭔가 명분과 이유를 좀 더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시장 선거는 가장 큰 관심,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경기도가 요즘은 인구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역대로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과연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야기 해볼까요? 홍준표 대표,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비판의 말, 독서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했다, 이런 기사가 있길래 도대체 어떤 발언인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배신자 맞습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지. 그러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신자 맞습니까? 지금은 내 이야기 안 하지. 대표님께서 이제 빨갱이가 되시면 안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칭찬 하나만 해주십시오. 응?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 칭찬 하나만. 대선 때 토론해 보니까 사람 참 진솔하더라. 근데 진솔한 거하고 국가의 운영을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내가 보니까 못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시나요?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모든 것이 지금 쇼로 비추지. 판문점에서 조용필이 불러갖고 노래하고 생쇼하는 거 보세요. 그게 생쇼할 자리입니까?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건 좀 배워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보니까 참 진솔하더라. 그런데 그것과 국가 운영 능력과는 별개다.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한 겁니까? 대학생들 상대로 한 특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의도는 이거죠. 젊은 층 표심을 한번 지방선거 앞두고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젊은 층이 자유한국당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리였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상당히 무엇든 다 물어보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연설하고 그다음에 많은 질문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상당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학생들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그 예를 들면은 홍준표 대표의 그린 빨갱이 발언 놓고서는 아까도 들으셨지만 빨갱이 안 돼, 반대하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홍 대표님 빨갱이 안 되시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하는 거 뭐인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도 상당히 뼈가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한 대목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자유한국당,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 소속된 정치인들이 대학가를 찾을 때 대학생들이 반대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밖에서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그런 반대 시위 같은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칭찬하는 말은 아마도 거의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쇼를 잘한다 이런 건 칭찬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약간 비판적이거나 뭐 우리말로 하면 약간 비아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한 문재인 대통령 진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홍 대표도 그런 느낌을 받았길래 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많은 그 지적 중에 하나가 참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진솔성이라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홍 대표가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럼 저는 홍준표 대표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왜 자유한국당은 쇼를 못하죠? 그렇게 쇼를 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은 정치는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과 그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정말 즐거움도 주고 어떤 때는 지지를 받아내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거꾸로 그냥 쇼를 잘한다고 하지 말고 왜 우리는 쇼를 못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쇼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전략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1.1%밖에 득표를 못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70%의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분명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지한 거라고, 물론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라고 폄하해버리는 말은 없지만 네. 보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은 제가 주장하지만 긍정의 언어를 70%, 부정의 언어 30%,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써야지만이 그 지도자가 국민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친화감도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 거꾸로 부정의 단어를 80% 쓰고 긍정의 단어를 20% 쓰면은 결국은 메신저 효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김 교수님 그 말씀은 여당과 야당 소속은 상관이 없습니까? 네, 모든 정치인들은 그런 식의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를 가지고 했을 때 결국은 국민에게 표를 얻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행보를 해야지, 특정한 정치들끼리 그렇게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한 정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깊이 많이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참 많이 다뤘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최 교수님께는 다음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측의 반론까지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또 다른 자리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북핵 협상에서 빠지라고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난 자리에서는 핵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못했다. 대통령은 지금 북핵 폐기라는 말이 김정은이한테서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북핵 폐기 문제는 어디로 밀어버리냐? 미국 트럼프한테 밀었다. 북핵 폐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말로 하면 김정은이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좀 빠져라. 직접 협상한다. 김정은이가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깜짝 만나준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일요일 오전에는 쇼라고 비난했다가 오후에는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또 쇼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에서 빠지라고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생산해서 내일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최 교수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한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가 맞는 건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말이 맞는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아주 두 사람이 나눈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나는데 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를 들면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했는지, 만약에 북핵 폐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홍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에서 빠지라고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홍 대표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 아닐까 싶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홍 대표는 보면은 이런 말들이 유권자들, 자신을 지지하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제가 아까 표현한 이른바 극우적 성향의 유권자들 그래도 붙잡아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을 이렇게 부단하게 끊임없이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낯선 얘기거든요. 이번에 그 2차 남북 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쇼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전엔 조금 좀 긍정적인 평을 했었는데 결국은 5월 26일 날 이 정상회담을 또 쇼라고 표현했고 일관되게 이렇게 현실과 유리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가 두 가지입니다. 정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거를 의식해서 이른바 선거공학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정체성 있는 유권자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정치는 대단히 나쁜 정치다.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기회가 된다면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들 한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도중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방선거가 언제 열리는지 아시죠? 다음 달 13일입니다. 6.13 지방선거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화면 왼쪽 상단에 잠시 6.15라고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6월에 너무 많은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있어서 6.15는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남북 공동선언이 있던 날이었죠. 6월 12일은 예정대로라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6월 13일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6월 14일은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경기는 6월 18일입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